최백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이 추운데도 이렇게 꽉 차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교수님 요새 책 없어요? 책이요? 예전엔 나올 때마다 우리가 책 팔면서 카운팅 했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좀 쓰려는데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왜요? 계속해서 부담 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아, 책 사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 괜찮아요.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해가지고 오늘 좀 쉬운 걸로 부탁해요. 네. 8개월뿐이 안 지났는데 한 8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 상당히들 힘들고 그러실 텐데 저는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8개월간 이제 성적표를 간단히 이렇게 내봤어요. 야, 윤석열 정부에서 8개월 동안에 500억 달러가 넘게 지금 적자가 증가했으니까 엄청 만들어낸 거죠. 누계예요, 누계, 그죠? 예. 네. 근데 넘겨보세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달 출범했으니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7년 그때도 5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교를 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네? 너무 차이가 나요. 비교가 안 되네. 예. 또 넘겨보세요. 이건 무역수지 누적을 네, 비교한 무역수지죠. 것이고. 네. 이게 또 똑같이 같은 기간 동안. 예, 이 흑자를 내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가인데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유가 상승분 제외하고. 아하.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비해가지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지네들 국가 채무 맨날 문재인 정부 욕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국가 채무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도는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더 적었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 증가시켰다고 난리 법석을 그러니까 쓰더니 말이에요. 첫 해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니 뭐. 문재인 정부가 돈을 가장 많이 썼을 때도 더 많이 쓰고 있어. 이건 근데 아무도 욕 안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 씨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경제지표에서요. 두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민주정부고 하나는 독재정부죠. 검찰 독재정부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우린 지난 8개월 동안에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 지위로 변경한 그렇죠. 유일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말을 이제 유행했었고, 근데 올해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이제 급전직하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저는 세습사회라고 봐요. 그리고 세습이라는 게 뭡니까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게 이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요. 돈의 흐름을 보면 딱 보여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30배 넘게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 손소득은 103조였는데 자산의 증가 부분은 3,200조 원이 넘어요. 31배.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서 돈이 다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곳은 결국 어딥니까?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들인데 이 두 개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건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살려면은 금융 안 끼고 못 사잖아요. 재벌 기업들 다 건설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대부분이 생기니까는 공적인 정부 조직에서도 여기 달라붙고 있고 민간 조직에서도 여기 달라붙고 있고 재정 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토개발부라든가 심지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등이 이 부동산 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자꾸만 주력국으로다 보니까 빨리 쫓아가서 안 사면 자기는 이제 벼락거지 될 것 같고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그래왔잖아요. 공공임대는 가능한 짓지 않게 하고 공공임대 많이 짓게 되면 건설회사가 지을 분이 줄어드니까요. 그걸 언론들이 또 펌프질 해주잖아요. 조폭들이 되게 건설 분야에 다 관련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건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수준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식 교육입니다. 강남 8학군식 교육이라는 건 돈을 많이 때려 있는 집안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적인 지위에도 쉽게 접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카르텔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사실상은 세습되고 있죠. 부모한테 물려받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세습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습사회를.
부동산을 매개해서 돈의 힘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결정하고 이 이권 카르텔의 이 먹이사슬 체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오늘은 이해하기 쉽네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저는 사실상 세습사회라고 봐요. 실제로 2013년에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한 게 있는데 소득이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자녀가 상위 10% 살 확률이 87, 8% 나왔었어요. 이미 10년 전에요. 부모가 하위 10% 소득일 때 자녀가 하위 10% 살 확률도 88%. 그게 이미 10년 전에 벌써 그게 이렇게 고착화됐어요.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인한다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 세습사회가 돼버렸어요. 검찰과 이 모피아들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언론이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개인의 경제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드 앤 룰, 분할지배라는 말 있죠. 이 지배계급들은 대중을 분할시켜가지고 각계격파해가지고 지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임금 근로자들의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좀 올린다고 해가지고 조중동에서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두고 약자와 약자가 싸움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또 다른 약자인데 OECD 통계를 보게 되면요. 평균임금 대비해가지고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대한민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은 4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높은 걸로 보여요. 평균 임금하고 비교하는 게 있고 중간 50번째 사람의 임금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것도 보기에는 높은 편이에요.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중남미의 멕시코라든가 칠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런가? 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을 해가지고 얻는 임금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칠레나 멕시코와 더불어가지고 사회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거 싫어하면은 사회보장 복지 강화하는 걸 지지를 해야 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입이 많으면은 최저임금 많이 안 인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둘 다 윈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게 함께 사는 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거를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할 때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이 이게 정치인 거예요. 혼자 살면 정치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라는 걸 피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싫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록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죠. 보수주의 그 정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는 미리 1834년도에 이미 얘기한 얘기인데 사회가 함께 생산하는 생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회 구성원들의 최저 생계에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조세 수준이잖아요. 조세 수준을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설날 어떤 여론조사한 게 기사가 이렇게 뜨던데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연로하셔가지고 생활하기가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모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한 5년까지는 모실 수 있다. 5년에서 10년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없다. 부모님 모시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세금은 기꺼이 낼 의향이 있다. 20, 30대조차도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해결할래?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 줄까? 그럼 정부가 해결하려면 세금 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냐면 그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뜻을 대리하는 정치를 통해 내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얻고 싶다. 그럼 국민들이 결정할 몫이잖아요. 이런 결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인 1표의 원리를 가지고요. 이재용이나 나나 한 표란 말이에요. 사회적 몫을 그렇게 떼어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기 능력이라든가 시장에 나가서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로 분배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장 영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한 영역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쉬운 예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은행에 돈을 쓰고 싶은데 누가 돈을 쓰기 쉬우냐? 나는 은행 가면 돈 빌려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 가면 돈 안 빌려준다. 왜? 뭐 거래 실적도 없고 뭐 경력도 없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돈의 힘이 센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거지. 시장에다 맡겨놓게 되면. 이 시장이 불공정한데 공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가 할 일이냐? 이게 정치가 할 일이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요. 이 불평등 때문에 터진 거예요, 사실은요. 대공황 겪으면서 루즈벨트가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노동상권 보장하고 사용자는 노동자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협상을 하게 하고 근로시간 8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 저당 이 당시 다 도입했던 거예요. 그 시장에만 맡겨놨더니 네. 불공정이 임계점에 달아서 시장이 붕괴되더라. 그렇죠. 거꾸로.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히려 시장성을 위해서. 1800년대에 있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었잖아요. 어린이들 별 보고 일하러 가가지고 별 보고 또 집에 오고 막 이런 결국 노동의 권리가 강화되는 그 역사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시장은 1원 1표가 돈이 지배하는 곳인 반면에 정치는 1인 1표가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시장만 남잖아요. 그럼 야만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시장에 막 밀어붙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 돈이 결국은 세상을 다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것이 방치하면서 세습사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습사회하고 민주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 세습사회는 소수가 권한을 독점한 사회잖아요. 그것도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바보라고요.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국민들 저건 아무 안중에도 없잖아요. 검찰, 언론, 모피아, 기득권 카르텔들이 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해체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우리한테 준 거죠. 넘겨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 최근에 그 BBC에서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특파원하고 선하는 영국 특파원이 10년간 일본 사회를 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90년대 초에는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 이런 모습이었는데 30년 동안 멈춰져 버린 사회.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맨홀 뚜껑에 코끼리 그림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알프산이라는 데가 지명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코끼리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홀 뚜껑을 서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퍼지면서 일본 전체를 다 이걸로 바꿨대. 맨홀을요. 누가 해먹었어, 중간에. 이게 한 뭐 900달러인가? 그 공무원하고 요거 맨홀 만드는 업체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먹었어. 이거 보면서 연말이면 그래도 멀쩡한 도로 파내가지고 교체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면허증 갱신할 때 보면 안전교육 이런 거 받잖아요. 일본도 그걸 받아요. 2시간 동안 가서 봤는데 다 졸고 앉았다는 거야. 뭐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인데 자기 일본 친구한테 이거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가 하니까는 그게 아니라 경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업무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일본 친구가 이제 그 얘기해 주는 게. 은퇴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야. 또 한 가지 지난 30년간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데 실패한 일본을 일당 독재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교체가 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노부부한테 물어봤대. 자민당 지지한대. 그러니까 왜 지지하냐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노인네들이 되게 다 그렇다는 거야. 지방에 살면서 동경에 있는 정치인들이 도로를 더 뚫는다든가 소위 말해서 토목건설 이런 걸 기대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보면요. 그다음에 마을이 이제 소멸돼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누가 자기 묘소를 돌봐줄 수 있겠는가. 외국인들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메이지 주시는 지 1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렇다 이거예요. 교수님.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흡사한 게 많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일본은 국민들이 순종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야. 우리도 그게 없다면은 일본처럼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해. 일본에 자기가 10년 전에 들어가서 살았던 집이 지금도 집값이 똑같다. 30년 동안에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그때 산 사람이 지금 돈을 보고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문장을 시작을 해요. 그 되게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30년 정체처럼 그렇게 간다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있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게 해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넘어야 될 고지가 무엇인지가 이제 선명해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2021년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 180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첫 번째 그룹이었었어요. 1그룹이었었어요. 그랬죠. 일본하고 미국은 3그룹입니다. 1그룹 안에 들어갔었죠. 1그룹 안에. 예, 1그룹 안에 들어갔어요. 박근혜 정부 2016년까지만 해도 3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1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까지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비싼 수업료죠. 저는 무의미하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되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함께 이겨나갑시다. 예. 자,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자료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